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920년대에 있었던 청년운동, 소년운동, 그리고 백정들의 형평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초까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1920년대 그리고 30년대 초까지 있었던 사회운동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그리고 가장 많은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 당시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식민지 조선인들이 농민이었거나 아니면 노동자였기 때문인 거겠죠. 그리고 이 농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경제 체제에서는 더욱더 가장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이었겠죠. 왜냐면 안전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뒷받침해주거나 아니면 이들이 힘들 때 지원해줄 만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1920년대가 되면 농민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농민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에 보시면요, 토지조사 사업가, 이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1910년대 추진됐던 활동이겠죠. 이상하게 썼네요. 1910년대에 추진되었던 거고요. 이 산미증식 계획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추진되었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이 경제정책의 결과 경제 규모가 커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경제 구조 자체가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봤죠. 이거의 결과 결국엔 대다수의 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 몰락이라는 건 소작농이 된다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가난한 빈농이 돼가지고 어디로 떠나는 거? 도시로 이주를 하는 등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농민들 같은 경우는 식민지 지주제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커지게 될 거예요. 이 식민지 지주제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 192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가 유입이 되면서 이 농민들, 불만이 가득 쌓여있는 이 농민들을 옹호하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운동,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단체가 결성되어서 노동운동을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주의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회주의가. 둘 다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배경에 따라서 1920년대가 되면 농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농민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 계층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자기 땅이 있는 자작농이 있는가 하면, 땅이 있긴 하지만 그 땅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생산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소작을 또 짓기도 하는 자소작농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소작밖에 지을 수 없는 소작농들이 있겠죠. 이들 중 가장 어떻게 보면 열악했던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1920년대에는 자, 중요한 겁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소작쟁의가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소작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소작쟁의라는 거 핵심은 이겁니다. 소작료를 좀 어떻게 해달라, 인하를 좀 시켜달라. 그리고 함부로 그러니까 소작을 짓는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같은 것들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 즉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내는 활동들이 1920년대 펼쳐지게 됩니다. 즉, 먹고 살게는 해달라는 거예요. 생존권을 요구하는 소작쟁이가 주를 이루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 꼭 기억해 둡시다. 암태도라는 곳에서 있었던 소작쟁이입니다. 소작료를 지주가 한 번에 너무나도 많이 올리니까 소작인들이, 즉 소작을 짓는 농민들이 여기에 저항을 하는 활동들을 했던 겁니다. 저항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재배된 곡물들을 이제 수확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농사 짓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일종의, 그러니까 이 쟁의는 노동조합으로 따진다면 파업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23년에 이 암태도에서 소작쟁의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쟁의는 꼭 기억을 해두실 게 성공합니다. 즉, 소작료를 인하시키는 데 성공을 한다는 거죠. 지주와 일본 경찰이 합심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가까운 저항 끝에 소작료를 인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암태도 소작쟁이 꼭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포함해가지고 이 시기에는 각 지역에서 소작쟁이가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농업이 발전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황해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곳곳에서 이제 소작쟁이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소작쟁이는 초기에는 여기 보이듯이 소작인들이 모인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소작인 조합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소작인들뿐만이 아니라 자작농들도, 그러니까 농지가 있지만 지주는 아닌 사람들, 실제 직접 농사를 짓는 자작농들도 여기에 합류하면서 성격이 좀 바뀌죠. 소작인을 포함한 모든 농민들이 힘을 합치는 조합으로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편이 됩니다. 즉 과거에 비해서 이전보다도 훨씬 대중적인 농민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작인들 많이 조합을 만들고 이런 쟁의 같은 것들을 추구를 했다라면 자작농들도 포함이 되면서 훨씬 더 규모가 커진 농민 단위의 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들이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전국화된 단체의 이름이 조선농민총동맹입니다. 이만큼 농민 활동이 본격화되고 어떻게 보면 대중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1900 몇 년대까지? 중반 이후까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 1930년대가 되면 이거 꼭 기억해 둡시다. 사회주의와의 연계가 더욱더 밀접해지면서 비합법 조직인, 자, 중요한 단어,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억을 해두실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겁니다. 비합법. 무슨 얘기냐? 그 이전에 있었던 소작인 조합이나 농민조합 같은 경우는 합법 조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주의와의 연계가 훨씬 더 긴밀해지면서 혁명을 추구하는, 즉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붕괴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형태의 농민조합 활동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일 수가 없겠죠. 비합법적인 조직 형태로 혁명적 농민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걸 중심으로 농민운동이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농민이 아니라 빈농, 가난한 농민들이 참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급진적 형태의 농민운동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주장이 됐던 건 이겁니다. 토지혁명을 이루어내자. 토지혁명을 주장하는 등의 급진적 농민운동이 1930년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토지혁명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모든 토지를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자라는 거예요. 지주제를 아예 어떻게 하자? 끝장을 내버리자. 라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혁명적 형태의 농민조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비합법 조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모든 토지를 나눠주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과거에 합류했던 자작농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동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서 훨씬 더 급진적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조직 자체는 되게 규모가 줄어드는 혁명적 형태의 농민조합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930년대고요. 이런 활동조차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일제가 아예 소작쟁이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농민운동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되죠. 자, 무슨 전쟁 이후에? 중일전쟁 이후에. 요 1937년이라는 기점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농민운동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보면 노동운동은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노동운동의 배경도 당연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차별 대우가 너무 심했기 때문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이 일본인에 비해서 조선인은 절반에 불과했어요. 요거 자체가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져왔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런 한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했다는 것도 이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1910년대에도 노동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노동자들의 규모 자체가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조직화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1920년대에 조금씩이나마 식민지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됐고 이 증가한 노동자들이 차별 대우에 불만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고 파업 같은 노동쟁의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무슨 주의가 영향을 준다? 사회주의가 영향을 준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20년대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임금 좀 제발 올려달라.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하지 말아라.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 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대표적인 거로는 부산 부두노동자 총파업이라든지 경성의 인력거군대 파업,
경성 고무여공 파업 등이 있습니다. 자, 1920년대가 되면 점점 공업화가 또 더욱더 진전이 되겠죠. 그러면서 참가 인원은 더욱더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계속해서 늘 거였고요. 차별 대우는 계속 되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원산 총파업입니다. 1929년 석유 회사였던 라이징 선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라이징 선에서 일하던 일본인 감독관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구타하면서 이 구타에 분노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시작했던 총파업입니다. 이 파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널리 어떻게 보면 퍼지다 보니까 이 라이징 선이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원산 전체 어떻게 보면 공장의 파업을 이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국내 노동단체뿐만이 아니라 국외 노동단체들의 격려와 지지까지도 이끌어냅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줄게. 일제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아까 암태도 소작쟁이가 성공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결과기는 하지만 그만큼 큰 규모의 파업을 이끌 정도로 1920년대 중반이 되면 노동운동도 상당히 대중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년대가 되면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와의 연계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본격화되면서 비합법적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 형태로 노동운동이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비합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조직의 형태로 노동조합이 이루어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이것마저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결국 거의 대부분 소멸하고 맙니다. 그만큼 이 37년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이 훨씬 더 치밀해지고 어떻게 보면 견고해졌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3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상당히 요거 기억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혁명적인 성격으로 변화한다는 거.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원래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운동이 혁명적 성격, 즉 아예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자라는 급진적 농민운동으로 변화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노동운동도 비합법적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의 형태로 노동운동이 전개됩니다. 그 이전에 생존권 투쟁에서요. 이런 내용들 변화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0년대의 특징과 30년대의 특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1920년대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특징은 대중운동이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농민과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요걸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생존권 투쟁이었다는 거. 먹고 살기 힘든 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30년대가 되면 1930년대가 되면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내려는 혁명의 수단으로서 그 과정으로서의 운동의 성격이 상당히 강해져요. 사회주의적 성격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당장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도구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혁명을 위한 노동운동과 민운동이 펼쳐지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Why? 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집니다. 이 경제 대공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1929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럼으로써 이 세계 경제가 완전히 흔들려지면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도 상당히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들 입장에선 이걸 기회라고 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걸 기회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 강했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혁명운동의 성격을 훨씬 더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28년에 12월 태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 12월 태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뭐냐면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에서 1928년 12월에 조선 지역의 공산주의 활동을 지도하는 문건입니다. 즉 코민테른이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 이전까지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통들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 타협하고 협력하는 활동들을 했다면 이제는 그들하고는 완전히 결별한 채 노동자와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즉 노동자와 농민 조직을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걸 바탕으로 혁명을 위한 조선 공산당을 재조직해라 라는 명령 문건이 내려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신간회처럼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하고 손을 잡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운동적인 측면들을 강조를 했다면 이 12월 태제 이후부터는 농민과 노동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이념으로 어떻게 보면 이끌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혁명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비밀리에 어떻게 보면 세포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산당이 될 수 있도록. 요런 12월 태제가 전달이 되자 물론 경론들이 있었을 겁니다. 공산주의 세력 내부에서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코민테른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1920년대 후반에 채택이 되면서 1930년대에 사회주의와의 연계가 점점 더 강해진 비합법적인 혁명적 형태의 농민조합이라든지 노동조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1937년 이후에 일제의 탄압이 훨씬 더 강해지면 이런 비밀 조직들 같은 경우는 발각되면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937년 이후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활동들이 발각되고 결국에는 조직들이 무너지면서 30년대 후반 40년대에는 농민활동과 노동운동이 훨씬 더 약화되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실수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30년대 이 혁명운동으로 전환되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1920년대 그리고 30년대 초까지 있었던 다양한 사회운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간략하게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우리가 수업 때 다뤘던 청년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운동 그리고 그 전에 다뤘던 신간의 활동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 내부에서의 다양한 사회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도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조직을 만들어 놓은 이제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운동, 그 다음에 신간의 활동이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들도 했었던 거죠. 그게 1920년대 어떻게 보면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20년대의 농민운동에서 꼭 기억해둘 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나오죠. 기존에는 생존권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여기도 그렇죠. 생존권 투쟁.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소작인이라든지 아니면 빈농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말고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지만 힘들게 살았던 자작농 같은 일반 대중들도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가담하고 참여를 하면서 훨씬 더 큰 규모의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형태였겠죠. 물론 이걸 탄압하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1930년대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요 흐름들 있죠. 요 흐름들이 결국에는 그 활동들의 혁명적 성격을 강화시키면서 그 이전보다 훨씬 비밀 조직화 되는 문제라고 할까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 변화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훨씬 강해진 일제의 탄압을 어떻게 보면 직면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중요한 거 1930년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떤 형태의 사회운동도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왜? 여기 나오죠. 전쟁이 터지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전쟁에 조선 식민지 조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일본이 훨씬 더 강력한 수단으로 통제를 하고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